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 녹음을 다시 진행하는데 오편 씨가 8월쯤에 이제 이탈리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난 뒤로 지금 거의 몇 개월 만이죠? 지금 그러니까 8월 쉬었고, 그죠? 9월 쉬었고, 이제 10월 달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이제 10월 10일인데 예. 거의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2달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희가 8월 달에 에피소드를 뭐 냈었나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시프리안 가이아로 마무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로 올렸었던 피드를 저희가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 맞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잘 지내다 오셨나요? 예, 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니스 가서 뭐 전시들도 보고, 맞아. 그다음 이탈리아 쪽 딴 데도 가서 뭐 전시들도 좀 보고. 음. 저는 약간 현대 미술 중독자라 뭐가 있어야 그쪽 갑니다. 한국에서 이제 또 프리즈랑 그 맞아요. 프리즈랑 옆에 키아프까지 키아프 다 갔다 오시죠.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 뭐 갔다 오고. 뭐 간단하게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소감. 소감이라 한다면은 확실히 근데 프리즈는 진짜 그거였어요. 진짜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오.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고, 뭐 키아프는 그냥 저도 진짜 오랜만에 간 건데 오히려 약간 저가 뭐 유럽에서 전시 많이 보고 보통 그쵸.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런 이제 한국 키아프를 가니까 좀 토속적인 맛이 있어. 약간 재밌더라고 오히려. 약간 이런 게 또 있었지. 뭐 이런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좋은 의미로도 그렇고, 뭐 또 안 좋은 의미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죠. 이런 게 또 있었지. 이런 세상이 써 있었지. 해서 나름 재밌게 봤고, 그다음 부산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저도 막 한국에서 비엔날레 다닌 적이 거의 없는데 거의 처음이에요 이번이. 네. 근데 부산 비엔날레 가서 뭐 잘 보고 뭐 좀 맛집도 가고 네. 회도 먹고 뭐 그러고 왔죠. 잘 지내다 오셨네, 딱.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또 더듬이를 딱 할 준비가 되신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더듬이를 오래 쉬니까 약간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약간 저희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미술 얘기도 할 사람도 있으면 더 좋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번 편을 좀 이제 한국에서 같이 좀 운원. 근데 사실 이번에 작가를 정하는 좀 애를 먹었어 저희가. 아, 맞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유를 간단히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뭐 요즘 예술이 어쨌든 간에 동시대 예술이란 게 좀 비슷비슷한 면들 맞아요. 당연히 있고, 또 이게 젊은 작가로만 하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마 나이대를 조금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걸로는 이번 편은 1편 단신편으로 해서 그러니까 딱 한 편으로 끝내는 에피소드가 될 텐데, 네. 다음에 좀 나이의 그 상한선을 좀 올릴까 네. 생각 중이긴 하죠. 그죠. 한 50대 분들까지 하죠. 그죠, 50대 그 분들. 정도 50대 초 중반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50대에 아니면 그 정도 나이대에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죠. 그래도 반대로 안 알려진 분들 안 알려진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에서는 되게 유명한. 음.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상업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비상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험 쪽에서? 아니면 그죠. 약간 실험적일 순수에서?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작가들도 예술 많기 시장에 때문에. 막 엄청 나오지도 않고, 그죠.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가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편 단신편으로 한번 해서 이제 약간 저희 더듬이 몸풀기죠 이게. 그죠. 저희 협풀기. 협풀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가 누군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게 사카린 씨의 이제 추천으로 그죠. 좀 알아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친구의 추천으로. 그죠. 네. 알아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약간 기존에 다뤄왔던 작가들하고도 다른, 그러면서도 저희가 전에 했던 이제 그 유사미하게 사이비아 예술 그 편과도 좀 맞아요. 이어지는 게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은근히 또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뭐 저희가 막 우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맞아요. 매튜르 치키노이랑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점점 조사할수록 겹치거나 뭐 계속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고 일단 그림이 멋있어요. 근데 그림이 꽤 개인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렉산더 토보억, 이제 덴마크인이죠. 그죠. 1983년생 코펜하겐 출신으로 뭐 계속 이제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교육 이력으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더 로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 코펜하겐, 그러니까 코펜하겐 왕립 미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공부를 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제 칼스루의 쿤스트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죠. 칼스루의 예술대학에서 뭐 교환학생 같은 거겠죠. 그죠. 한 3년 정도 한 거 보니까 3년이면 교환학생이 아닌데. 아우프바우 슈투덴트라고 해서 약간 도제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없는 말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2004년부터 한 2007년까지니까 한 3, 4년 정도 다니다가 그죠. 이제 여기 독일로 칼스루에 가서 넘어가서, 좀 그죠. 2, 3년 뭐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졸업은 이제 그죠. 데마크 가서 한 형식이고 그래서 실제로 활동은 거의 이제 스칸디나비아 맞아요. 반도 쪽에서 이제 그룹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덴마크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약간 덴마크 토속 작가가 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소속 갤러리가 뭐 갤러리 니콜라이였나? 맞아요. 니콜라이 발너? 거기랑 블루맨포? 맞아 블루맨포 이렇게 있어가지고 블루맨포는 근데 로스앤젤레스랑 일본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이 발러는 이제 덴마크 갤러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이제 활동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 여기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랄까 좀 공공 프로젝트라고 할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당화를 그린다든지 뭐 어디 뭐 공항에 뭘 그린다든지 맞아. 뭐 어디 건축가랑 뭘 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약간 좀 덴마크 쪽에서 뭐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종교적인 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약간 진짜 좀 잘 나가는 젊은 작가를 넘어서 그래도 덴마크 안에서 코펜하겐 안에서는 꽤 입지가 있는 맞아요. 작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22년 가장 최근에 이제 도쿄에 있는 블루맨포 갤러리에서 비욘드 디보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를 했었고, 2021년에도 개인전을 가졌었고, 2019년에도 가졌었고 3번이나 심지어. 그러니까 전시는 사실 시비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그죠, 했어요. 이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그룹 전시도 저희가 좀 잘라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지금 2022년에도 했고 21년, 20년, 19년 다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인터넷에 이제 구글이나 그런 어떤 포털에 한번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작업들도 많고 근데 좀 전시 사진도 있고. 특이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다룬 작가들이 한 나라에서만 활동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알렉산더 토버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진짜 확실히 거의 진짜 덴마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룹전 보면 진짜 거의 덴마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거죠. 내가 뭐 뱀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정 이유의 경우에는 아까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요즘에 저희라기보단 저가 요즘 사이비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 저가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쵸 뭐 종교 뭐 행사를 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이제 이거 연장선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작가일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약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더듬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더 원초적인 거죠. 그렇죠. 태도라고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작업을 대하고 작가로서 사는 태도에 대한 것이 요즘 젊은이들과는 좀 다르다. 맞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선택하게 됐고. 제가 되게 구도자 느낌도 있어요. 맞아. 구도자 느낌이 좀 있어. 약간 명상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요소가 어쨌든 주로 다루는 요소니까. 그래서 이제 더듬이 이제 팟캐스트 이제 팟빵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이비어 예술 그 댓글에 이제 재밌는데 이렇게 가면서 채널이 폭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을 하는 말인데 왜냐면 저희가 너무 사이비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사이비 알러트, 종교 알러트 이제에서 수도 알러트 경고음을 한번 울리고 이제 만약에 난 이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거의 종교의 끝판왕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사카리 씨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 공부하면서 사이비적인 걸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작업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좀 뭐 딱 느낌이 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딱 보면은 일단은 약간 종교화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종교화스럽다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서양 중세 시대 종교화처럼 뭐 예수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라 그런 느낌 아니죠. 뭔가 약간 짬뽕대. 약간 저는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그 메이플 스토리 자쿠미 생각났거든요. 맞아요. 자쿠미의 투구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약간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야 문명스럽고 맞아.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안에 꽤 많은 종교적인 도상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종교와의 특징이라면 사실 그거잖아요.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적으로 아니면은 뭐 찬양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끔 아니면 신앙심을 더 길러주게끔 만들어지는 종교라면 요즘 종교와 아니면 그 근대부터 현대로 이루어지는 종교와의 특징은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종교를 믿게끔 만든다기보다는 종교의 어떤 추악한 면을 좀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근데 웃긴 거는 역설적으로 그걸 그려내는 사람은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오히려 그려내는 사람은 종교에 더 미친 사람이에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뭐 근대 현대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저희가 종교화라고 한다면 진짜 옛날 그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종교화의 계보도 좀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화가
뭐 옛날 그 뭐 르네상스도 언제 그 시대 이후에 언제부터 해서 이제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좀 살아가고 그죠. 있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메이저 종교라고 할게요. 메이저 종교 메이저 종교. 빼고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뭐 종교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맞아, 저희가 맞아. 이제 뭐 이 사람이 종교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나열을 하긴 할 거지만, 약간 되게 다양한 종교적 시대상과 그리고 다양한 맞아. 종교의 이제 행위들을 몸소 좀 습득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간단하게 약간 정리를 하자면 그냥 종교적 원형과 상징의 그죠. 재맥락화 그리고 전유라고 좀 보면은 그죠. 네, 좀 편할 것 같은데 약간 웹사이트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은 알렉산더 토보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종교와 신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 그러나 그가 그려내는 종교와는 찬양과 믿음의 봉사기보다는 종교적 상징, 패턴, 이미지 등을 재해석해내는 동시대적 환각성 혹은 에로틱함, 탐욕 등이다. 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종교를 찬양하기 위함보다는 좀 비판적인 맥락이 맞아요. 있다. 뭐 이런 맥락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작업을 보면 좀 이게 더 느껴지는 게 제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티네이지 지저스 아니면은 뭐 지저스 처치 히틀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잔다르크라는 형상을 맞아요. 재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 단테도 나오고 맘몬 그죠. 만몬도 나오고 만몬 약간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기존의 이제 약간 그런 종교적인 어떤 재료들을 좀 다르게 맞아요. 풀어냈다. 그리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업에 맞아요. 어울리게 그냥 단순하게 캔버스에 그렸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게 이제 거대한 그 목재 판에다가 이 펠트천이라고 깔잖아요. 맞아요. 그 펠트천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또 펠트천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오묘한 볼륨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화도 특히 막 그죠. 칠하고 약간 막, 벽돌처럼 하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 사람 이제 작업하는 걸 봤는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캔버스를 펼쳐놓고. 거대하게 깐 다음에 이제 그냥 쓱쓱 그리더라고. 저가 그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자기가 그리는 거를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할 만큼 계속 연습을 하고 스케치한대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그릴 때 삭삭삭 해서 이제 잘 그려내는 건데 이거는 드로잉 양이 어마무시하겠네요. 그러니까 드로잉량이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이거를 하면서 좀 생각난 게 저는 약간 그거거든요. 옛날 초현실주의 작가들 약간 말하면은 자동 기술법 있잖아요. 자동 기술법이라고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그려내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막 그려내는 건데 거의 무아지경 상태로. 무아지경 상태로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재밌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작업에서 어떤 진동이 발생한다? 아니면 되게 재밌는 점이 나온다는 거는 그는 종교를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자기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맞아. 그 자기는 종교에 미친놈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약간의 그 태도의 대립이라고 할까? 저희가 막 이게 구도자, 막 순례자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종교를 그냥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맞아요. 아예 행위로 그냥 번져버리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동 기술법 할 때 사실 그 이제 초현실주의자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 이제 막스 에언스트잖아요. 그죠. 에른스트인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질서와 이성보다 비합리성과 무의식을 중시한 이제 뭐 초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알렉산더 토보로 치환해서 말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는 대단히 신앙심이 깊고 거의 그 미칠 정도로 그걸 파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하는 것은 그 찬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이다. 뭐 이렇게 좀 자기 바라볼 수 이야기 있어요. 같은 그죠. 네, 그래서 그의 인생이나 이런 걸 좀 저도 봤는데 좀 흥미롭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그냥 제가 이걸 좀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의 인생사가 어떤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기묘한 그의 인생. 1. 학교에서 공부하던 마지막 해였던 2008년 그는 매일 미사에 참석했다. 2. 그 이후로 그는 가톨릭 침례교 단체에서 스리랑카 백호사도의 지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독교 회중에서 활동했다. 3. 인도 케랄라에서 힌두교 석공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다. 4. 일본 교토에서 차 장인의 견습생으로 훈련받기도 했다. 5. 쿠바 사네리아 의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6. 그는 부두 사제가 준 부적을 래퍼가 사슬 목걸이를 차듯이 차고 있었다고도 한다. 7. 라이브 캐터럴의 교구 잡지 뭐 이제 나이 크로크블랏에서 객원 편집자로 1년 동안 일을 했다. 8. 그 기간 동안 그는 성직자, 예술가, 음악 블로거, 중세학자, 시인, 천체 물리학자 및 LSD 트립과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글을 기고했다. 9. 그는 자신의 전생을 탐구하기 위해 클레보յան트는 천리안이라고 하죠. 천리안과 작업하고 있다. 10. 100개의 검은 행성들의 비밀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17세기 마라버트 미스틱과의 미팅을 했다. 이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런 거겠죠. 영매. 좀 뭐 단체 뭐 이런 거죠. 영매잖아. 그다음 11. 프랑스의 동굴을 방문하여 성수를 떠오기도 했다. 12. 프랑스에서 스페인 서해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레까지 순례를 다녀왔다. 13. 덴마크에 새로 지어진 교회 재단을 그렸다. 14. 슈투트가르트의 병에 초대를 받아 개신교 예배당에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뭐 이것처럼
사실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가 이 자신의 그림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약간 집중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 자기가 열심히 살는 맞아. 자기가 어쨌든 뭔가 테마를 정했잖아요. 테마를 정했어. 약간 기믹 느낌이 날 수 있는데 테마를 정했으니까 맞아요. 이왕 체험하는 거 한 종교만 체험하면 그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해보자. 근데 뭔가 어쨌든 가장 중심적이면서 이 사람한테 친근한 건 사실 기독교거든요. 맞아요. 지금 덴마크라는 나라가 국교가 이제 루터교라는 그 기독교의 한 분파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본인도 막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십자가가 자기한테는 어쨌든 종교적 도상인 십자가라기보단 친근한 로고 같았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알렉산더가 조금 편견 없이 그러니까 로고를 그냥 로고로 보고 어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보다는 이거를 자기가 재해석할 수 있는 깜냥이 생긴 거죠. 너무나 친근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무언가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뭘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토보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았어. 토보는 약간 행위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액티비스트 그죠. 액티비스트. 뭔가 해야 된다. 약간 이식 액티비스트가 아니라 MBTI로 치면 I식 액티비스트. 그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 해보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약간 백신 맞듯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종교 체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종교 체험을 단순하게 보면은 뭐 신한테 기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예배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건한 그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나와 신이라는 그거. 근데 이 알렉산더가 여러 방식으로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함으로써 자기 안에 약간 백신 넣듯이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독교인 나도 있고, 그죠. 내 안에 이슬람인 나도 있고, 내 안에 힌두교인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 자체가 그냥 여러 종교를 합의로 한 그 존재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여기서 이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약간 반론을 제시할 수 있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신앙심 깊고 사이비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이성적이다. 왜냐면 이거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히피라고 쳐볼게요. 네. 내 직업이 히피예요. 근데 히피로서 열심히 사는 거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회사원처럼 뭐 서울대를 가는 그렇지. 뭐 서울대를 다니는 뭐 하버드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처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그치. 히피로서 열심히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히피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쿵푸 팬더 3에도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팬더로서 열심히 사는 방법은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늦잠 자는 게 열심히 사는 거고 굴러다니는 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를 어떤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근데 이 토보가 정확히 이 사회적인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신앙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맞아. 기미가 아니냐 이 사람. 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가 인터뷰 같은 데서 말한 건데 일반적으로 당신이 점프를 하면 다시 떨어진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의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여기서 나이트거든요. 네. 그 기사 말 타고 다니는 기사. 네. 믿음의 기사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당신이 점프를 하면 떨어지기보다는 당신의 부조리 속으로 계속 점프를 감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아니면 어떤 완벽함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계속 점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어떤 계시를 받은 듯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면인데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요. 프로메테우스나 키에르케고르 둘 다 스스로에게 일종의 인물을 부여하는 외로운 캐릭터다. 그들과 관련하여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알렉산더 토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에 의해 선택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난 되게 어쨌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요즘에 사실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요즘의 흔한 감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알렉산더 토버의 작업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죠.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어. 근데 이게 예술가로서 솔직히 어떤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가 행하는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뭐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행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태도가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태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그렇죠. 왜 예술가를 하세요? 그죠.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죠. 내가 이걸 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바로 이제 사이비로 이제 근데 차츰차츰. 이 대답이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약간 힌두교 카스트 제도에서 자기가 불가친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행복해하고. 그게 왜냐면 신이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뭐지? 신이 정해준 대로 살다 보면은 신이 정해준 임무를 완료하면은 그 다음번에 브라만이나 좀 더 높은 계층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더 나락가면 이제 동물이나 아니면 더 하층적인 걸로 태어나고. 그렇지. 근데 약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을 때 알렉산더가 뭔가 이런 계시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사명감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태도 자체가 어쨌든 그의 작업 전반을 지배하는 약간 유니크한 특성인 것 같다. 왜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다뤄왔던 작가 중에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사람 없지 않나? 그죠. 거의 대부분 어쨌든 자기의 그 탐구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고.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사카린 씨는 왜 예술을 하세요? 아, 그걸 갑자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제 의지를 표출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한다. 네. 해야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니면 저는 이 정도로는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뭐 비슷한 맥락으로 가자면은 뭐 계시를 받았다 이건 아닌데 뭔가 나는 세상이 잘못된 것 같다. 그걸 고치려고. 그 느낌 때문에 이 예술한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뭐 계시랑 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할 수는 있겠죠. 비슷한 거죠 이제. 느낌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종교 쪽에 많이 기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하면서 키에르케고로 얘기했잖아요. 네. 키에르케고로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실존주의의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P2와 기투. 이제 P2와 기투가 뭐냐면 이걸 좀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P2성이 이제 그거예요. P2성이가 됐다 이게 아니라 P2성이 이제 한마디로 너 왜 태어났어?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2성은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에요. 약간 뭐랄까 이 P2성을 느낄 때가 그런 된 거죠. 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무 이유도 없고 난 여기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언젠간 죽게 될 것이야.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이 약간 현타가 P2성이라면은 여기서 사춘기 때 많이 겪는 그런 감성이. 뭐 그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투라는 게 있죠. 기투성은 뭐냐면은 이 P2성을 자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현타가 오잖아요. 아, 네. 왜 태어났지? 난 뭐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아. 나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을 유의미하게 살아야겠어. 뭐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런 게 이제 해서 이제 실존주의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는. 약간 이걸 보니까 알베르 까미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부조리라는 것도 그 부조리하다는 거를 너무 인생을 낙담하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조리한 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아니 실제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이제 자동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내비게이팅 돼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런 거죠. 뭐 보도컬리가 해보지도 않는데 양을 모는 것처럼 동물들은 그 자신의 삶을 내비게이팅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는 그 DNA에 박힌 습성들 있잖아. 그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왜냐면 인간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거나 뭐 이러면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지. 유일하게 약간 교육을 쓴. 그렇지. 유아기도 되게 길잖아 인간이. 그죠. 근데 오히려 그거 철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오히려 인간의 그 무능력함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무능력함 때문에 인간은 언어라든지 서로 소통을 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이제 인간스러움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간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인간이 동물 같았으면 그냥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했겠죠. 그치. 그냥 살아가죠. 아니 비둘기를 봐봐 얼마나 그냥 평화롭게 살아. 그냥 살죠, 그죠. 그냥 똥 싸고 그죠.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암컷 유혹하고 인생 괴로울 때 동물처럼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냥 살고 싶다. 팔자 좋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것처럼. 근데 오히려 우리의 이 무능력함 혹은 뭐 이런 피투성 때문에 우리는 기투성을 또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쉐렌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키에르케고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그치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이름 중 하나. 근데 전 몰랐어요. 저도 키에르케고르는 알았는데 덴마크 철학자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건 몰랐어요. 좀 그래서 이게 덴마크 철학자라서 알렉산더 토버가 좀 이렇게 참고를 했나 싶을 있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쇠렌이 아니라 뭐 쇠안이다, 뭐 소런이다, 뭐 키에르케고르가 아니라 뭐 키에르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편의상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로 말하자면은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특징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래요, 되게.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을 하는데 되게 우물한 철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 두려움과 떨림,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저작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키에르케고르가 몸이 되게 허약했대요. 이제 가족들도 다 이제 이른 나이에 죽었고 한마디로 약간 이런 거죠. 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그거에 대한 좀 불안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뭘 많이 해야 돼. 해서 하루에 막 책 3권 분량을 쓴 적이 있대요. 실제로 빨리 죽었죠. 42세 사망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토보라든지 아까 저희가 말한 그 계시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자신을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스스로를 끔찍한 고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하는 인간으로 여겼다. 한마디로 돈, 명예 따위 등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글을 쓰는 일종의 의무감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키르케고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거죠. 아 나는 뭐 잘 나가기 위해서, 뭐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글을 쓴다. 뭐 이게 아니라 나는 글을 쓰기 위해 태어났고 이걸 최대한 막 애쓰고 죽어야 돼. 라는 맥락으로 살다. 이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나쁜 생각 안 가진 게 정말 다행이네. 그죠? 정말 좋은 쪽으로 표출됐다. 그러니까 이게 타노스 되는 거죠. 안심, 나는 인류를 정화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태어났다면 맞아요. 푸틴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종국의 이제 그의 키에르케고르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음인데 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로맨틱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이제 그의 제가 오늘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 네. 약간 요즘 대한민국에서 많이 통용될 것 같고 요즘 전 세계에서 많이 통용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예전에도 사람이 살면 똑같구나. 그치, 큰 틀에서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약간 이제 편하게 읽어보자면은 나는 보았다. 뭘 보았냐? 삶의 의미가 생계를 잇는 것임을 보았고 삶의 목표가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는 것임을 보았고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이 부잣집 여인과 결혼하는 것임을 보았고 지혜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 지혜라 일컫는 것을 이제 그냥 지혜라 일컫는 것을 보았고 열정은 연설을 하는 것이고 용기란 10달러의 벌금을 무릅쓰는 정도인 거고 성이란 식사 후에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고 신에 대한 두려움은 1년에 한두 번 영적 교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것이고 나는 웃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게 엄청 그 당시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비판이 있는 거죠. 니네가 그냥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살지 말라. 그치. 그걸로 니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거 건데. 보면 딱 그런 게 생각나네요. 막 정치인들이나 어쨌든 뭐 그 당시 과거 정치인은 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조금 떨리니까 면중 행사로 뭐 부활절이라던가 아니면 신년 행사에 그치. 가거든요. 종교에 뭐 불교 그 절도 가고. 근데 이게 딱 지금이랑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약간 비판하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살면 그러니까 이딴 식이면 뭐냐 그게 약간 되게 관료주의적이고 체계적이고 집단적이고 막 이런 이성적인 걸로만 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가 실제로 종교를 비판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뭐 관료주의화된 교회라든지 되게 세속화된 계율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종교를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신앙은 고통을 당하려 하지도 희생을 치르려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긍정의 이념 한마디로 집단화되고 체계화된 종교에 기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딴 것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런 뭐랄까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사적인 종교 경험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신 앞에 선 단독자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런 뭐 명함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하나씩 헤쳐나가야 되는 그 경험과 이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죠. 키에르케고르 막 신앙주의 얘기도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요새 종교를 되게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가 실존했었냐 안 했었냐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치.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확실히 그런 파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진화 인류학자인데 교회 다니고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과학은 진화인데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진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신을 대하는 것은 과학과 어떤 이성적인 직관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내 감성적인 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신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도 약간 종교로 치면은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극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디든 속해 있지 않고 그런 건 비슷한 거지. 혼자 이제 폐관 수련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기독교라서 기독교인 거지 사실 어떤 종교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군가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이 어디 있어?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라고 하면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얼굴에 펀치를 한 대를 날리고 오 주여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을 왜? 코피를 흘리면서 오 갓 말하면 그 사람들 거기 신이 있는 거다. 오가 할 때.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 멋있는 말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불안인데 이제 우리가 독일어로는 앙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안은 아까 말한 기투성이랑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되게 자유의 가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도약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약이 사실 저는 이제 알렉산더 토보어랑 이제 키르케고르의 되게 큰 연관고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성적인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거나 믿기보다 그냥 이게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믿음을 갖는 것은 제정신을 잃고 신을 얻는 것. 한마디로 이게 그거예요. 과학적인 설명의 끝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인 설명 끝에서 도약을 하면은 거기 신이 있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것을 쌓아가다가 아니면 이성적인 것 끝에서 도약을 해버리면 도저히 못 닿을 때 못 닿고 아니면 거기서 무언 씨가 도약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제 토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토보가 아까 이제 어디를 가고 뭐 종교적인 공부를 하고 뭐 수련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막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의 끝에 그치. 그가 도약을 할 때 이제 신이 생긴다는 건데 그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토보의 작업은 이성적인 것이 섞여 있어 100%.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도약을 한 작업이란 거죠.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습득하기 위해서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성적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최초의 빅뱅이라고 했을 때 빅뱅까지 이성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빅뱅 이전 이야기를 하면은 입을 닫잖아요. 그지. 상상하잖아요. 그게 신이든 개인적인 종교이든 뭐 상상이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토보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거나 거기서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 그 다음에 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개인이 느낀 것은 그치.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뭐 그렇게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그 도약을 할 때잖아 확실히. 그지. 근데 저는 이게 소신발언 하자면은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물론 종교적일 필요가 없고 이것이 다른 쪽일 수도 있지. 뭐 미각, 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쪽일 수도 있고, 그치. 뭐 그냥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어떤 노력, 행위 등을 하고 어떤 도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예술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현대에는 이런 도약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요새는 과정이 더 많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도약이지 사실은 내가 이런 거예요. 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층짜리 아파트에 살아. 그냥 거기서 번지 점프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모든 걸 내가 버리고 그쵸. 여기서 도약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알렉산더 토보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를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툭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절제 행위라든지 뭔가 어떤 행동을 해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감각 자체가 옛날에는 숭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으나 사실은 요즘에는 되게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토보의 작업이 주는 어떤 그 음울하고 불편하고 맞아요. 되게 이상한 느낌이 맞아요. 이런 약간 이상한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보가 그래 그 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약하는 과정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오편 씨가 처음에 얘기해 준 대로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한다거나 매주 미사를 간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밌는 건 이제 이 종교들을 다 엮어서 봤을 때 이 행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있어요? 네, 신비주의라고 해서 이게 19세기쯤에 이제 동양의 이제 철학이나 동양의 종교가 넘어오면서 새로 생겨난 약간 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상이냐면 서양의 이제 기본적인 사상은 신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아까 키에르케고르도 신과의 대면이라고 했잖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 그죠.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건 결국 나와 신이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나와 신이 같은 주체가 아니라 어떤 객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동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해서 맞아. 즉심이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즉심이불. 이제 그 단어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해탈하거나 공의 형태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곧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알렉산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계속 이렇게 녹인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런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 종교들을 계속 자기한테 합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만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부분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아카이빙하는 식으로 여러 종교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종교들. 과정을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비주의의 목표가 신성한 것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4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인 욕망의 억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간단히 보면 매주 미사 가는 것, 술 마시고 싶거나 그런 거 뭔가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네. 하고 있죠. 두 번째 의지의 정화. 성수 구하러 다니고 술 해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이게 의지의 정화 같은 것도 있고 신체적인 욕망의 억제랑도 그 연관이 되는 게 약간 예를 들면 스케치를 진짜 많이 한다 했잖아. 맞아. 근데 이 스케치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그릴까 여러 가지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똑같은 모양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미친놈처럼 똑같은 걸 계속 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용문에 보면 있어요. 리핏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신비주의에 연관된 것이 또 뭐 의지의 정화라던가 이제 정신의 각성은 그러니까 이 네 단계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방법도 있는데 보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그 티베트 쪽 승려분들이 옴마니 밤배움 많이 외치잖아요. 맞아, 아니면 옴마니 옴 뭐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아니면 이제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이런 특정 어구라던가 단어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음송하는 게 그러니까 무한의 반복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떤 무아지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빠뜨린다고 그렇게 하고 하거든요. 있네 토보가.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서양에서 어떤 반복하는 방식은 대량 생산적인 반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할 때 우리가 기계도 아니기 하나씩 때문에 곱씹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을 하겠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했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했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미술과 엮었을 때 재밌게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천불도라고 하단 말이에요. 천불도? 네. 이게 뭐야? 그게 이제 1000개의 부처를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1000개의 부처를 조각으로 만들거나. 근데 이게 그 부처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세계 곳곳에 내 마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 마음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 그죠,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종교를 신을 단독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그냥 상징물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아 실제로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가가 예술을 그릴 때는 아니면 예술 창조할 때는 그 자신이 하나의 종교가다. 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토복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동양적이면서 약간 그 신비주의적 그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가 그 기묘한 인생 막 하면서 얘기했었을 때 네. 그 일본 차장인 얘기했었잖아요. 일본 차 장인 밑에서 네. 그러니까 차가 이제 T 그죠. 그 차 장인 밑에서 다도. 견습을 했다. 다도. 근데 제가 다도 저도 잘 몰라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 다도도 되게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 이게 신체적인 공망의 억제도 있고 막 의지의 정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가 장난 아니게 그죠. 복잡한 거 그죠. 알아요? 뭐 이거를 하려면 오른손으로 몇 도로 들어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어떻게 마시고 그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다시 뭐 이거 어떻게 우려야 되고 별의별 과정이 다 있는데 심지어 그 찻잎 따기 전에 맞아요. 영상을 막 3-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다도들은 그걸 이제 조금 축약된 게 요새 현대 다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정말 정석대로 간다면 찻잎 앞에서 이렇게 명상 3시간 하고 그러니까 정석 제사는 고맙다고 막 하고 정석 제사는 뭐 다 재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이제 타블렛에 이제 사진 띄워놓고 근데 그걸 그 다도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아 알렉산더 토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자기만의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영상을 좀 봤는데 뭐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서 그 위에 차근차근 하나를 올리고 뭐 색을 어떻게 칠하고 맞아요. 뭐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본 거 치고는 작업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도가 튼 거죠. 이 새끼 다 돈지하는데 대량 생산이다. 그러니까 도가 트긴 했는데. 더 같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맞아요. 작업도 약간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예술 걔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술은 나에게 반복된 세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삶의 반복, 신화의 반복, 이미지의 반복.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신화, 어떤 미틱이라고 했을 때 신화도 되겠지만 어떤 신적 상태겠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반복한다고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신비주의 하지. 거죠.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김기덕 그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거기서도 막 그 글을 쓰는데 제가 어릴 때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자를 꽉 채워 쓰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정신술하는 나무에 파괴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그 나무 파라고 하잖아요. 그치. 글씨를 쓴 다음에.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맞나 봐요. 그렇죠. 그 깜지 쓰는 거 보면 오 맞네요.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맞네. 쓰는 게 맞네, 요즘엔 맞네. 그런 게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런 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복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사실 되게 디지털적인 맥락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되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앤디 오월 했을 때 그 앤디 오월이나 그 작가 그치, 누구죠? 그치. 독일 유명한 작가? 누구야? 아 갑자기 이름이 리스터? 생각나는데 아니요 리스터 말고 그 이렇게 동일한 표상 계속 반복해서 하나 형태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약간 공산주의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거대한 사상이 동일한 조그만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토마스 바이엘레 그죠? 토마스 바이올레랑 아니면 그 사진가 누구죠? 구어스키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그죠. 담아낸 거 있잖아요. 식료품을 통해서 그죠, 그죠. 담아낸 느낌도 관객들 통해서 담아낸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확실히 약간 서양적 관점에서의 대량 생산이고 동양적 관점에서의 대량 생산은 대량 수련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차이로 보면 돼요. 서양의 관점, 우리나라의 깜지는 서양 문화인 게 이것을 깜지 문화를 반복.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100번 써서 내잖아요. 네. 반성을 위한 거잖아. 그건 안 돼.
도약을 안 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도약을 하려면 이걸 쓰고 버려야 돼. 그치, 뭔지 알아요? 네. 그게 동양.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학을 1000마리 접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그건 서양이야. 그건 발전이야. 다시 버려야 돼. 다시 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맞아. 그게 동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에서도 수련 방법 중에 돌을 쌓아요. 그다음에 스님 다 쌓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님이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부셔라. 그치 그런 거. 항상 그런 식이고. 맞아요. 그런 거 많죠. 그게 반복이죠. 맞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얘도 부시지는 않는다. 아 이거 어떻게 부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맨날 똑같은 거 하기 위한 좋은 소재를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냉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적인 그러니까 반복과 차이라는 것이 꼭 들레즈와 가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동양 종교에도 존재하고 그럼요, 그죠. 이 종교화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 재밌는 아이디어네. 왜냐면은 앤디 워홀의 작업이 다 다르죠, 그죠. 종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동양의 그 수련하듯이 그죠.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요새 또 천벌도가 뜬대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굉장한 의미를 심으니까 또 하나하나 다르니까 멀리서 보면 또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렉산더 토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 한 분을 딱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이제 힐마 아프 클린트죠. 힐마 아프 클린트를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 게 영화도 있지 않나? 그죠. 미래로 가는 회화라고 해서 얼마 전에 2019년쯤에 이제 구겐하인 60주년 기념 전시로 이제 힐마 아프 클린트 전시를 했는데 이분이 저는 약간 사실 찐 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복잡한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토보는 그래도 지금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힐마 아프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여성 화가로서 그러니까 당당히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신지학이라던가 어떤 뭐 그 인지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5명의 이제 여성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포함 5명의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학적 기도죠. 맞아. 어떤 명상이나 영매의 상태에 그게 가는 약간 그 뭐 에델바이스 옆에 그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또 맹인이라고 알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충격을 겪고 나서 어떤 영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도형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추상화하면은 칸딘스키. 당연히 칸딘스키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한 10년 정도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 정확히 역사나 뭐 그 그녀의 뭐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지 이건 자세히 몰랐는데 저도 찾아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추상에 처음 이걸 한 사람이구나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요즘에 추상화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이게 종교적일 거라고 아니면 영적일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힐마 아프 클린트를 보니까 맞아 추상은 진짜 영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왜 이걸 까먹고 있었지? 그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게 그런 일화도 있어요. 칸딘스키가 힐마 아프 클린트를 실제로 만났었대요. 베꼈나? 그 얘기가 있어요. 힐마 아프 클린트가 어쩌면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둘 다 어쨌든 신지학의 팬이니까. 그치. 신도니까. 근데 그때 당시 힐마 아프 클린트는 자기 작업을 발표를 전혀 안 했죠. 항상 뒤에서 이제 몰래 하고. 왜냐면 자기가 어차피 그런 거 내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치. 그래서 그냥 꽃 그리거나 사람들 모델 그리는 식으로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칸딘스키가 이야기를 하고 칸딘스키가 거기서 영감을 받고 먼저 이렇게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는 어느 정도 이름도 있는 남자 작가이고. 칸딘스키는 그리고 약간 그걸 음악이랑 결합시켰었나? 그죠. 음악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라도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추상회화가 발전했던 게,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항상 대상을 묘사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회화의 추상성, 그러니까 회화의 절대성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왜냐면 이 신지학을 생각했을 때 신지학이 모든 종교를 통합한 어떤 본질적인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상 회화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것에 다가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계시 받아서 나는 이거 신이 내려준 신도 아니죠. 어떤 절대적인 선이나 어떤 사상이 나에게 내려준 계시다. 난 이걸 표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데 추상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 신기한 게 좀 그게 있더라고. 이게 알렉산더 토보어라든지 네. 아까 말한 키에르케고라든지 덴마크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힐마 아프 클린트 같은 경우도 스웨덴 사람이고 예를 들면 라스 폰 트리에도 생각나는데 되게 종교적이잖아요. 라스 폰 트리에도 뭐 안티크라이스트도 있고 뭐 네. 멜랑콜리아도 있고 뭐 종교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간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쪽 스칸디나비아도 한 영적 하는구나. 약간 이런 미드소마도 생각나고 미드소마도 있네, 이전도 생각해보니까.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힐링 많이 디어도 생각나고 그죠. 발전이 좀 돼 있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도 되게 몽환스러운 게 맞아요. 많잖아요 거기. 그래서 비오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비오크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힐마 아프 클린트도 약간 뭐 미국 사람이었다 이러면은 뭐 약간 뭐 그런 거 했을 텐데 스웨덴 사람이니까 찐이다, 찐. 이 사람 진짜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게 조사할 때 뭐 예를 들면
10살짜리 여동생이 죽고 나서 뭐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맞아요. 영적 세계 뭐 관심을 갖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뭐 계시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너의 새로운 철학으로 스스로 새 왕국을 세워라 이런 계시를 좀 들었다고 이게 하는데. 바로 나온 게 이제 신전으로 가는 그림 시리즈였죠. 아 맞아. 너의 신전을 세워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열심히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듣고 싶지 않아요? 어? 가끔 그러니까. 좀 듣고 싶다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사칸 씨랑 나중에 뭐 이게 같이 자게 된다면 네. 잘 때 이게 귀에다가 이렇게 사칼이나 약간 너의 왕국을 세워라. 이어폰을 꽂아서 그죠. 그치.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런 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말이 신의 계시지 뭐 응원 아닐까요? 응원? 그죠. 뭐 응원 같은 거. 이게 약간 자기의 가장 큰 모티브죠, 그죠? 그죠 그죠. 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데 뭔 그래?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도 차차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이제 아까 말한 인지학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지학자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이제 힐마프 클린트가 말한 거죠. 저희 그림 그렸다면 맞아. 봐줘라 이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할 거다. 뭐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맞았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시골 농가에 은둔하면서 뭐 이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팔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81세. 그때까지 그린 그림이 1000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0점이면은 말이 천점이지. 잠깐 1년 그러니까 80한 60년 그랬다 치고 그죠. 1000점이면은 1년에 한 100개 넘게 그려야 되거든요. 아, 그죠. 가능해요. 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도 대량 수련. 그죠. 이게 대량 수련. 이게 대량 수련이지. 그리고 그 지금 갑자기 알렉산더 토보그 같은 경우에는 종교 체험하러 갔잖아요. 이 사람의 종교적 체험, 이성적 종교적 체험이 뭐냐면은 이분이 일기장을 봤거든요. 그 메모장을 보면은 이 도상 있잖아요. 동그라미라던가 약간 신전을 가는 듯한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로. 근데 그것들을 정말 열심히 한 땀 한 땀 진짜 이 스케치가 완전 그 건축가 스케치 마냥. 그러니까 힐마프 클린트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도약을 위한 이성적 훈련이죠, 자기한테. 그치. 근데 그것도 일기장 메모장이 150건이 넘는데요. 어우. 그거 플러스 회화 1000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뭐 무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를? 아, 이건 진짜 사명감이죠. 사명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명감이냐 정신병이냐? 둘 다죠. 아, 둘 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정신병에 가까울 수준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은근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하고는 카니 카니에도 그렇고. 정신병이 있는 느낌으로. 요새 그 작가 많이 뜨고 있는 작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카니도 비슷한 말을 하네. 뭐라고 했죠?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는 듯이 하잖아요. 걔도 보면. 그치. 억지로라도 받아야 돼.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사주라도 보러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이게 흥미로웠어요. 아 나는 여태까지 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를 계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젊은 83년생이 이걸 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떻지? 오펜 씨가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새 작업을 했었을 때 그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면은 조선시대 때 3년 상 치렀잖아요. 그치. 그 정도를 해야 이제 약간 3년째 되는 날 있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했을 때 뭔가 딱 자국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도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도약을 해야 돼요. 아무튼간에 이거는 잡소리였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루돌프 슈타이너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가이자 대신비가 혹은 뭐 인지학자라고 말하는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대신비가.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대신비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겠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에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철학자였으니까 철학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총망 받던 뭐 이제 철학자에서 갑자기 이제 말년에 아니면 후기에는 이제 매드 오컬티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멋있다. 매드 오컬티스트. 그래서 미쳐버린 과학자처럼 돼버린 건데 미친 사이비. 인지학자 저는 뭐 인지학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이게 영어로 안트로포소피인데 이게 안트로포스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학문 뭐 이런 거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저도 이거 인지학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이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배우잖아요, 뭘. 뭐 수학으로 하면 1+1은 2다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이 이성적인 것이랑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영적인 것, 뭐 아니면 되게 감각적인 것을 떼어놓고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마디로 사이비와 뭐 이성적인 것을 떼어놓고 보듯.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처럼 사이비적인 것, 영적인 것,
감각적인 것도 그렇게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뭐 그것을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그 벨레다 아시죠? 독일의 화장품 네. 브랜드. 그것도 벨레다도 이 인지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어떤 분야까지 되냐면 단순히 이게 뭐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라 약간 인내천 아세요? 예. 인내천 사상? 예. 그게 이제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인내천이 이제 하늘 안에 사람이 있고 뭐 그죠? 해서 이렇게 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어져 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농업 분야에서 이런 약간 믿음을 접목시키는 거죠.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간 친화적인 거고 나랑 이 화장품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화장품을 약간 비호로 그래서 그런 게 만든 있는 다음에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굴에 발라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고 머리에 발라도 되고 막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그치 나와 내 머리카락과 자연도 하나 되는 내뭐 다이토는 이어져 있다. 그죠. 뭐 이런 맥락처럼. 근데 실제로 그래서 칸딘스키, 뭐 힐마프 클린트, 그 안드레이 타그롭스키 아시죠? 타르콥스키. 타르콥스키. 뭐 나치 뭐 이런 나치에도 이제 꽤 많이 인지학을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치에서 그런 이제 나치 하면 재밌는 게 그런 뒷이야기들 보면은 뭐 외계인 찾아다니고 막 이상한 유적지 찾아다니잖아요. 아, 맞아, 그리고 맞아. 막 비행선 막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히틀러의 그 이 하켄크로이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인지학에서 이제 나왔던 사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로고들을 쓰는 거 보면 재밌죠. 맞아요. 그래서 몬드리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지학을 이제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약간 사이비아 예술이랑 요번 편에서 약간 하고 있는 얘기는 해요. 저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도약이거든요. 그지. 뭔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맞아. 내가 지금 나 영과 하나가 됐다라고 자기 확신. 칸에도 막 나 I'm God 이러잖아요. 나 이제 God 된다고. 그치. 나 이제 예수 된다 그러잖아. 도약이 필요하다. 예, 너무 믿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루드ol프 슈타이너도 어쨌든 간에 말하는 게 우리가 과학적이기 위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똥구멍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탐구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 그 대신 그것이 영적인 세계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걸로 되게 유명한 게 이제 그 발도르프, 그죠. 발도르프 교육, 너무 유명하죠. 뭐 발도르프 학교 이렇게 유명한 건데 이제 이게 1919년 슈투트가르트에 세운 학교예요. 이제 교육법도 이제 그가 창시한 거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슈타이너가 가정교사로 이제 가르치던 사람 애들 중에 10살짜리 이제 뇌수종 이걸 앓는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뭐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 애가 건강이 호전되고 그래서 김나지움에도 들어가고 결국 의학 박사가 되었다.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이 교육 방법을 이제 약간 토대로 자신만의 교육법을 만든 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인데 이걸 한마디로 약간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관계가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두기. 이게 되게 사이비에서 잘 쓰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명상시키는 게 뭐예요? 근데 맞아요. 너의 목소리를 들으나가 그래. 사실 이 교육의 중점이거든요. 그래 발도르프도 제가 봤잖아요. 근데 발도르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거든요. 나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만 만들어야 돼요. 맞아, 플라스틱 맞아. 쓰지 않고. 맞아. 근데 왜냐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기 때문에 교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객체로 다루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거죠. 얘랑 나는 하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거나 맞아. 내가 나를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학생들의 우열도 안 가르고 뭐 이게 성적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또 한국에서 유행해서 발도르프 유치원 꽤 많이 생겼었을걸요. 이게 좀 잘 됐나?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있고 들리죠, 이게 계속. 보면은 뭐 마포구에도 뭐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교육센터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하는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강조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조화라는 게 개인 유기체 이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우주와 내가 하나다. 그 조화된다. 이것까지 인식을 갖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하는 걸 내가 주위에서 어딘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와 내가 하나다. 예를 들면 그럼 뭐 증산도도 그렇고. 그죠? 아니 저번에 사칸시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뭐 기차 타고 오면서 어떤 애가 옆에 앉았는데 맞아. 걔도 뭐 내가 이걸 충전시켜 볼게. 맞아. 핸드폰을 충전시켜 볼게. 이게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니냐. 그게 이제 걔는 이제 양자 역학이었나? 양자 역학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다 어쩌면 이런 뭐 인지학이라던가 이런 심지학의 다 아류죠. 어쨌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얘를 충전 못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치. 얘랑 난 하나인데. 연결돼 있는 이거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발도르프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도 그 예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뭐 교육은 예술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에어지용 쿤스트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힙한 대한 학교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게 이거야.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뭐냐? 그가 1920년에 슈타이너는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91년에 망했죠. 소련. 뭐죠? 소비에트 해체했죠. 소비에트 해체됐죠. 그리고 1923년 꿀벌과 양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루도프 슈타인은 우리의 지금 이 관행이 계속될 경우 한 세기 안에 꿀벌은 멸종할 것이다. 지금 사실 집단 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적 예언이죠.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 아까 저희가 잠깐 이거 얘기했잖아요. 누가 들어도 아, 이거 들으면 저는 무조건 나의 나라를 동쪽으로 삼는다. 극동 지방에서 그런다 했죠. 이 극동이 또 있어요. 극동.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야 이거 우린데? 이거 너무 열어놨다. 근데 이게 약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한국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동유럽 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도 있고.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요즘에 사이비어 예술가 했잖아요. 네. 혹시 우리 그렇죠. 더듬이가 성배 민족이 저 아닐까? 약간 그런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에반게리온에서 약간 갑자기 뭐 개시 나타나 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성배 민족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술 빼죠. 극N 아닐까요? 극N 그죠. 망상충들. 그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예언이 있어. 그래서 이건 아직 이제 실현이 안 된 건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네. 막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그 걸 이제 새로운 할 수도 있는 확실히 그건 전환기는 온 것 같아요. 전환기 온것 전쟁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오고 막 세계 정세 얘기 많잖아요. 이런 점에서 약간 이런 예언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거를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맞아. 왜냐면 디지털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부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자면 포기하자 그죠.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맞아, 말을 맞아. 할 때 가만히 있을 거 가요? 맞아. 그 매트리스 애니메이션도 그거잖아요.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인류랑 싸우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알렉산 토보 같은 그 종교화 쪽 아니면 종교적인 맥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약간 카니가 그 종교적인 그거 앨범을 내고 막 이럴 때 생각했던 그거 썬데이 서비스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생각했던 게 뭐 애초에 미국에도 종교 이제 기독교가 많으니까 비싸죠. 그래서 실제로 흑인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죠. 그래서 가스펠 막 이런 거. 자기가 그걸 믿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자본주의에 반하는 좀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이론적으로 보니까 얘는 디지털과 종교의 약간 유사함을 좀 본 것도 있고 동시에 그렇게 돼도 종교를 많이 살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헷갈릴 법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잠시 이제 이 이야기를 제쳐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당신은 STJ다. 아주 망상 더 해야 된다. STJ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저희도 이제 어떤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곳에 다가가기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 하나를 꼽아서 제가 이제 또 유럽에 살고 있었으니까 좋은 게 이제 이런 작가들 유럽 출신 작가들의 카탈로그를 또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에서 배송도 되고. 네, 그래서 하나 샀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가 이제 2015년에 열렸던 미텐 앤 틸슈탄트.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은 The Myth is a State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하면 그러니까 신화는 상태다. 신한 상태다. 신화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약간 얘기를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신화는 상태다라는 건 신화는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언제나 있다. 언제나 머물러 있다. 언제나 머물러 있다. 이 전시가 이제 2015년 그 알렉산더가 속해 있는 이제 니콜라이 말러 갤러리에서 열렸는데 이 본 전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가 그리고 그 불을 갖다 주는 거 프로메테우스인가? 제우스예요. 근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 작업도 재밌지만 처음에 이제 카탈로그를 열었을 때 작가가 직접 쓴 글이 있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 관점에서. 그래서 자기가 뭐 불을 왜 가져다 줬는지. 맞아. 그리고 나는 피지컬하게 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돼야 된다. 갑자기 작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 그거에 화답하는 다른 평론가가 글을 썼는데 제우스 입장에서 써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널 묶어놓고 새들을 매번 보냈지. 근데 네 간이 이 새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를 줬어. 비타민 B6 팀부터 시작해서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줬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근데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도 반복이 있네요. 그 계속해서 그거 간이 생성이 되고 다 계속 쪼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어쨌든 제 생각에 이 작가가 어떤 신지학적이거나 인지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기가 프로메테우스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작가의 방식으로 프로메테우스가 되려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읽는 게 아니에요. 뭐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실제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묶여 있다고 한 그 동굴에 조지아 이제 키프로스 산을 가거든요. 근데 가서 거기는 성수를 떠와요. 그리고 이제 뭐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 묶어놨든지 뭔가 했겠죠. 근데 이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죠. 장점이죠. 왠지 알아? 동굴에 가서 성수를 떠오잖아. 걔는 성수인데 우리는 산에 가서 떠오면 약수물이거든. 그 약수물을 떠온 거야 사실 걔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있어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메테우스가 있던 장소에 가거나 프로메테우스가 했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그 시공간을 자기가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프로메테우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조성진 알죠? 피아니스트. 네. 조성진 씨도 그 쇼팽을 더 잘 치기 위해 쇼팽 그 투어라기보다 그 걔가 살았던 곳이랑 뭐 이런 걸 성지순례. 성지순례처럼 하는 게 있대요. 오. 그의 삶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 재밌네요. 가지고 비단 그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총 8점이에요. 8점의 그림도 되게 반복돼 있는데 첨불도처럼 미묘하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 눈알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다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조금 움직여 있다든지. 이 그림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성수를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지아 동굴물을 알료와 섞고 약간 이거 기믹스럽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오프닝 퍼포먼스 때 세례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맞아, 사람들한테 퍼포먼스. 뿌리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깔깔깔 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재밌네 이랬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미친 듯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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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작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례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이탈리아 성인 중에 프란치스 아시시라고 들어보시죠. 아시시 성당도 유명하잖아요. 아시시가 굉장히 유명한 게 동물들과의 대화거든요. 그건 뭐냐면 동물들을 그 당시 그 사실 인간보다 아래로 봤잖아요. 그치. 근데 그 아시시 같은 경우는 동물도 동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자연과 하나된 동양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새한테 설교를 한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아시시가 이제 새한테 설명한 일화로 유명한데 본인도 이것도 체험해 보겠다고 자기 집 뒤 앞마당에 있는 새들한테 설교를 했었대요 실제로. 내가 아시시가 돼 보겠다. 또 먹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직접 체험을 해서 프로메테우스나 아시시와 자기가 하나가 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똥을 그리잖아요.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똥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프로메테우스고 프로메테우스가 나기 때문에. 그럼 저희 그거만 할래? 옥녀 챌린지? 웅녀되고 싶으시네? 그냥 뭐 신화니까 그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어쨌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것을 자기가 다시 이용해서 캐릭터를 흡수시켜서 내가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 재밌더라고. 그때 되면 내가 뭘 그리든 이건 신의 말이 되거든요. 그치. 내가 프로메테우스. 근데 그걸 단순히 한 번 한 건 아니고 뭔가 계속 진지하게 몇 번 했겠죠. 그죠. 8번을 그리고 그 그림도 되게 커요. 맞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그리기 위해서 또 레이어 앞에서 공부하고 그랬겠죠. 토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알아야 더 재밌는 작업 같긴 해 혹시. 맞아. 작업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간이라는 시가 저는 다른 점에서 굉장히 알렉산더 토보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의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대고 끊임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윤동주가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신의 상황을 프로메테우스랑 일치화시키거든요. 프로메테우스 끝없는 형벌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을 때 일제 강점기였고 자신의 이제 비참한 상황을 프로메테우스라는 도상을 이용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알렉산더가 작업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내가 신이 되는 느낌, 신이 내가 되고. 그리고 더 윤동주 작가 시인이 대단한 건 여기서 한국적인 별주부조를 끌어와가지고 그 두 도상을 섞어버린 거죠. 마치 알렉산더가 여러 종교 도상을 섞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종교들을. 이게 되게 현대 작업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약간 신화를 끌어오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되게 재밌네. 저는 그다음 신화를 쓰는 거에서 재밌는 점이 그거 같아요. 저는 그다음 토보의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도 이제 종교적으로 좀 작업을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동혁 작가라든지 뭐 현남 작가 뭐 이렇게 막 있거든요. 몇 명 생각나는 사람이. 근데 한국의 작가들 그다음 젊은 작가들에게 특히나 부재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역사성. 그러니까 시간의 그 연속성이랄까 아니면 그 타임라인이 없는 거. 그러니까 가로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토보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뭐 멀리 가면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뭐 아까 말한 키에르케고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덴마크인들 뭐 그죠. 필마프 클린트도 있고 뭐 이런 명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누가 있고 로스코가 있고 뭐 이렇게 서양 안에서 그 역사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좀 몇 명 찾아본 게 뭐 그 에언스트 푹스랑 루돌프 테그너라는 작가가 있는데 오. 이제 에언스트 푹스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회화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게 요즘에 간간히 좀 등장하는 형식인데 그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성스러운 느낌보다 되게 기괴하고 이제 매혹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요게 요새 젊은 힙스터 작가들 많이 그리잖아요. 맞아요. 비엔나 판타지적이고. 비엔나 판타스틱 리얼리즘이라는 오. 블로그를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가 1930년대에 있었고 2015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루돌프 테그너는 덴마크의 상징주의 조각가인데 1873년 이제 해서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는데 이제 뭐 니체의 사상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막 고군분투한 인물을 다루긴 하는데 어제 이 사람도 종교적인 피규어를 많이 이제 사용해서 그리거든요. 이거 작업 멋있더라고요. 잘 좋더라고요. 공간도 만들었잖아요. 제가 전에 조각 보고 좀 좋다고 생각한 게 거의 이 그 테그너 이상하게 뭐라 그러지? 고립된 공간에서 전시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종교라서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 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되게 맞아요. 폭력적이랄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토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하는 게 이제 슈왈제네거 같다. 어.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이렇게 했을 때. 바디빌더처럼 만들어놨다. 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루돌프 테그너도 아까 저희가 막 계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떤 사명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거의 반 미치광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극단적이라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생각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계시라기보다 나는 신의 뜻을 따라야 돼 이거라기보다는 예술의 낙원의 문지기로 자신을 거의 약간 에덴 동산의 문제. 그런 거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쪽 덴마크 쪽 뭔가 종교와 세계관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퇴근을 이겨야 되는. 오늘 다 광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 이게 토보가 갑자기 나온 미친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적으로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보가 나왔다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예를 들자면 저가 요번에 한국에서 읽었던 책 중에 그대의 빼어난 예술이 그대의 덕을 가리었네 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윤두서라는 이제 옛날 이제 그 저희 나라의 평론가 같은 분인가? 아니요 그림을 그리신 분데 완전 옛날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집안 자제여서 근데 덕이 너무 이제 좋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막 덕망이 넘쳤구나. 이제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자신 이제 로컬 안에서 자신 이렇게 살려가고 뭐 이제 그런 한마디로 되게 공평한 세상을 예를 들면 옛날에 노비 같은 사람이 그냥 꺼져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받아주고. 오. 근데 그 윤두서의 그림이 뭐 예를 들면 뭐 김홍도라든지 그런 진짜 걸출한 우리나라 화가들의 그 모티브가 됐었는데 지금 제 아마 그 카톡 프로필 그 사진이 그 그분이 윤두서 그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되게 유명한 그림 하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윤두서라든지 뭐 옛날 우리나라 좋은 화가들도 많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역사적인 뭐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죠. 아까 말한 이제 한국 작가들이 종교화를 다루는 방식은 어떤 그 연속성 안에 있다기보다는 되게 세로축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요즘에 뭐 종교적인 느낌 뭐 아니면 되게 뭐 십자가가 좀 이상하더라, 뭐 건축물이 이상하더라, 뭐 이런 맥락으로 가는데 저는 이 시간적 가로축이 없어서 되게 약간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토보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게 센 것 같아요 사실. 전 그래서 루돌프 테그너라든지 이런 작가들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갑자기 튀어나온 그림이 아니구나, 이게 다 역사들이 있고. 그죠, 연결돼 있지. 그게 저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볼륨이 또 커지고 레이어가 쌓이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잃어버린 그 시간을 채워주는 그 사람들 찾아내고 사실 제 이제 친구가 근대사 뭐 근현대사 이걸 역사하는 애가 있는데 그 독립운동사 뭐 이쪽이 약간 전공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게 뭐 독립운동 어떻게 해라 저라 해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잊혀졌던 인물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또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과정도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게 너무 아카이빙이 안 돼 있잖아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미술 대가 좀 끊기고 너무 새롭게 등장하니까 답습하는 느낌, 좀 적은 느낌. 근데 우리나라가 좀 길게 보고 또 좋은 작업이 나오려면 이런 좀 타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제프쿠스 기사를 봤거든요. 이번에 아테네에서 전시를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 제프쿠스를 생각했을 때 키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냥 덩그러니 우리가 보던 사물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프쿠스가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리스 조각이나 이제 고대 이집트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조각이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 조각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 조각은 하얗다.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전에 진짜 조각들은 엄청 컬러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프콘스 전시회 때 많은 갤러리스트 오고 작가들 오지만 제프콘스 얘기를 잘 안 했대요. 재미없어서. 제프콘스가? 네. 왜? 말을 안 걸었어.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런 인류 고고학자가 한 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리스 과거 조각상의 전문가래요.
제프 쿤스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대에 있던 컬러풀 조각을 끌고 오는 거야 현대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본이 없다 생각했을 때 근본 짱인 거죠. 그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서양 애들이 확실히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치. 그걸 잘 키워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걔네는 뭐 잘 살아왔던 민족이잖아. 그죠. 어떻게 보자면 백인들이. 그치.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작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예를 맞아. 들면 뭐 페미니즘이나 여성 쪽에서도 많이 하는 움직임이 그거잖아. 잊혀졌던 여성 작가를 발굴하고 맞아, 그런 거 좋은 것 그런 같아.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자체에서도 미술사 자체에서도 그런 게 더 힐마 아프 클린트도 그렇죠, 그죠? 힐마 아프 클린트 그런 작업 중에 하나고 사실. 그러니까 힐마 아프 클린트가 나오면서 사실 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칸딘스키가 만약에 추상화의 처음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추상화라는 것이 어떤 되게 음악적이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무엇인가와 연관되겠구나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힐마 아프 클린트가 나오면서 아 이거 되게 영적인 영역이랑 더 연결이 되겠구나. 그쵸.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아가네스 마틴도 그렇고 그죠. 라그네스 마틴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그런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토버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냥 덴마크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저는. 맞아.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왜 그리스 신화 아까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가 재밌는 게 이 기독교 신화나 뭐 다른 뭐 이슬람 그쪽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게 그리스 신화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그리스 신화는 사실 신화잖아요. 그렇지. 어떤 절대적인 메시아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제우스 울고 바람 피고 막 불류 나오고 막 헤라 막 그거 열받아서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은 어떤 캐릭터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느끼는 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내 감정에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우스라든지 뭐 다른 캐릭터들 보면은 감정적인 인간적인 행동도 많이 하지만 이것들이 자연이랑도 많이 빗대는 말이에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가 주피터잖아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뭐 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알렉산더가 도상을 써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신화가 가장 먼저 인간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신과 동일화시킨 행위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간 미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이나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에 네가 믿던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신비로운 게 좋아요. 저는 예술에 대한 제 신비로움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술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을 어떻게 보는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티피컬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랑 비슷한 맥락.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한 명이 다 부처인데 개인적으로 자기 작업을 당신의 홍채 앞에 둔다는 건 예술가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채 앞에 눈 앞에 그거를 어쨌든 내가 혼자 보잖아요. 그치. 내가 옆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보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치. 그때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나만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스토리가 연관되어서 캐릭터화된 되게 특이한 신화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도 주피터라고 글을 쓰고 맞아요. 아르테미스라는 달이란 용어를 쓰고.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옛날에 뭐 팟캐스트 때 말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좌뇌 우뇌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그때 정확히 그 이름이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 이론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좌뇌 우뇌가 거의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덜 분리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좌뇌인가 우뇌인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한쪽이 언어를 생성해낸 거고 한쪽이 말을 하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벗어나 있으니까 혼잣말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야. 오. 근데 옛날엔 그게 인식이 안 돼서 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말이 신의 말 같은 거. 신의 말이라고 많이 착각했. 근데 그것도 사실 내 안에 신이 있는 거잖아. 이게 인지학의 첫 번째죠. 그치. 그거 진짜요. 왜냐면 인지학, 신지학이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해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는다는 거는 역사의 시작점을 찾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예수라는 캐릭터와 부처라는 캐릭터 이거 등장했잖아 갑작스럽게. 그치. 이 사람들이 왜 등장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야훼를 찾을 수도 있고 부처의 위인 부처의 부처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 단계로 넘어서 도대체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뭔가 근원적인 하나가 있다라는 게 인지학 신지학이거든요. 맞아. 그런 점을 봤을 때 알렉산더가 결국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도상들이 계속 흡수함으로써 뭔가 근원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동시에 근데 자기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이런 게 재밌는 부분이죠. 약간 모든 거를 흡수하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괴물이라고 할까. 그죠. 약간 키메라 같기도 하고. 키메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 재밌는 게 알렉산더 작업도 작업이지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포스터란 말이에요. 이 포스터가 얼핏 보면 되게 나르시스트적이에요.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세를 누가 뒤에서 찍었다더라든지. 아 진짜요? 조지와 동굴에 이렇게 누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만든 잔다르크의 성검 같은 거를
이렇게 안고 약간 울듯이 이러고 있거나 그리스인 조르바는 감성이네. 아니면 사람들과 막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있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신이랑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게 신이 얘기하는 거고 내 개인사가 신의 개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치. 근데 자기 이야기를 신화시키는 거죠. 신화시키는. 그래서 나를 약간 퍼뜨리는 것 같은 얼핏 보면 그러니까 나는 수련을 하고 있지만 내 수련은 결국 나를 신화시키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적일 수 있어요. 약간 사이비 종교적인 게 정명석이라던가. 근데 저희가 사실 여기서 대부분 한 말이 사이비 종교적인 거야 사실. 맞아. 다 비슷한 소리 하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걸 조심하셔도 뭐 사이비 종교는 안 당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이비와 예술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니네가 했던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걸 한마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예술 얘기하면서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음식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좋은 예술작 보고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술이 결국 뭐냐 맛있어야 되는 건데 그치. 이 맛이란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성적으로 나오지만 이성적으로도 달성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저희 미슐랭 가이드처럼 어때요? 전시 보고 맛 가이드처럼.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요. 아 그치? 아 맞네. 뭐라도 뭐 저희가 뭐 오토바이 하나씩 사서 이게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아우토리테트도 없고 그렇지 건의성도 없고 건의성도 전혀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거 같아요. 이 맛의 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2스푼, 뭐 2스푼. 그치. 근데 맛의 도약은 그 손맛이라는 것처럼 달라요, 뭔가. 어딘가 도약이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복의 작업이 겉으로 봤을 때 뭐 그리스 신화 2스푼, 뭐 기독교 2스푼, 뭐 반 스푼, 뭐 이렇게 해서 섞어낸 것 같지만 그 어딘가에 사실 좀 도약이 들어 있지 않을까? 그치. 도약이 들어 있다. 토버거 맛집. 뭐 이런 토버거 느낌이죠. 맛집. 맞아요. 그래서 그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이 맞아. 맞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약간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를 내는 사람 많지만 자기 이름 걸고 레스토랑 하는 사람 많이 없지. 없다. 맞아. 근데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애거든요. 얘는 약간 이제 알렉산더 토버그 군의 뭐 순두부찌개 이렇게 그런 가는 것처럼 느낌이지, 맞아.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애 많이 없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로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맞아. 그런 것도 이제 그 약간 원할머니 보쌈도 자기 얼굴이잖아.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우린 너무 쫄아서 도약을 하기 쫄아서 빌려가는 우리는 그냥 교촌치킨 내고 있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맞아. 어디 뭐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 아니냐. 맞아. 그 뭐야 여기 한스델린가 그게? 뭐 여기 독일에서 잘 나가는 버거 있잖아. 한스 한스 잉글릭. 한스 잉글릭.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한스. 그러니까 우리는 사카린의 햄버거 집을 내야 되는데 그치. 한스 잉글릭 뭐 그거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치. 프리템베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이거죠. 맞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아. 한 번쯤 생각해볼 거리. 그렇지.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요. 내 작업은 어디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곳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난 나다. 차라리 침묵하가. 난 나다. 내 얼굴 딱 내고 작업을 하자. 이런 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바젤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바젤 뮤지엄 가서 엘그레코와 피카소를 봤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설명을 해준 게 재밌던 게 엘그레코나 아니면 뭐 그때 중세 시대 작가들을 생각했을 때 다 사실 비슷한 거 그리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치. 뭐 그런 뭐 근데 엘그레코의 욕구가 숨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왜냐면은 정말 개인적인 거야. 인간이 무언가를 작업을 남기는데 예수님만 딸랑 그린다면 그게 자기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그레코가 손가락을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요. 그 여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지와 약지를 이렇게 맞대고 이 특유의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캐릭터들 이런 모양도 가있어요. 이걸 봤을 때 엘그레코 여기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했고 엘그레코예요. 엘그레코의 스승인 이제 테르니올루스인가? 그 사람도 이제 그 똑같은 손가락 모양을 했었대요. 그거에 대한 약간 답습의 이야기도 있더라고. 이 스승한테 내가 배웠다. 내가 엘그레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갱 사인처럼 그죠? 크리스처럼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욕구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결국에는 뭐 많은 도장 쓰고 신화시키지만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갑자기 아까 음식점 얘기했잖아요. 막 프랜차이즈는 어쩌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되게 웃기는 음식점 갔는데 거기 이름이 뭐 이름은 안 말할게요. 근데 일식집이에요. 일식 오마카세가 아니라 그 이자카야 같은 거. 이게 작은 동네에 있는 건데 거기 막 인스타 들어가니까 막 그런 그러니까 저희 한번 갔었어요. 거기 가보려고. 근데 지금 요리하기 싫어서 문 닫습니다. 이러고 요리가 하고 싶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낭만 있나 하고 인스타를 들어가 보는데 좀 컨셉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이름 외지인 절대 사절
그다음 뭐 비 오는 날 제발 집구석에 계세요. 어. 여기 와서 어머니 속속이 좋아하세요. 제발.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뉴 욕쟁이네. 욕쟁이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의 아저씨잖아요 드라마. 거기 보면은 그 로컬 술집 있잖아요. 아, 그런 약간 느낌. 그런 감성을 표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의 노포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긴 내 음식점이고 여기 사는 사람만 와라. 난 딴 사람 보여주기 싫다. 그런 쪼가 있는데 뭐 계속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런 좀 낭만들이 좀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가네. 리스크를 안고 하고. 잘못하면 욕 먹을. 그 실제로 그 윗집이 자기 집인가 봐요. 그래서 오. 앞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 들린대요. 뭐야 쟤 돈 많나 봐. 아니 뭐 돈 안 쪼달리나? 아휴 뭐 하는데 뭐 이런 막 지네끼리 꽁시렁꽁시렁 대다 갔다. 근데 저 2030년까지 월세 낼 돈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고. 열심히 사네요 그분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다. 그다음 뭐 오늘 시장 안 갔다 왔으니까 맛있는 거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놓고 약간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사람이 알렉산더 토고랑 좀 겹쳐서 보이는 게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싹 정리하면 오늘 얘기한 건 전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계시를 받은 듯 사명감이 무엇인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 그것이 어떤 반복과 어떤 자신만의 방법론 어떤 규율과 자신이 만들어낸 원래 알죠. 진짜 변태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규율 속에 종속되는 거. 그치. 예를 들면 진짜 뭐 방박증만 해도. 매일 성당 나가는 건 초짜라면 진짜 광기는 그치. 뭐 자신이 만든 채찍으로 맨날 자신을 때리고 있는 거 집에서. 그치. 그게 진짜 광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결과물이보다는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그치. 이게 오늘의 제가 생각하는 교훈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거 같아요. 제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본다면 저는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끝이 없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오펜 씨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갑자기. 오펜 씨만의 방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저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어쩔 때 기분이 좋냐면은 아다리가 맞을 때 삶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책 예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가 막 책을 체계적으로 읽지 않거든요. 뭐 해결 입문서 읽고 해결 책을 읽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제가 원하는 책을 그때 읽어요. 근데 한 3-4권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여기서도 이렇게 등장한다거나 이거네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런 아다리가 삶의 아다리가 맞을 때 좀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펜 씨의 삶의 방식 아다리 방식이죠, 그죠. 아다리를 맞춰가는 방식. 아다리 방식이죠. 다 맞았을 때 이제 도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 부여도 좀 중요하고 제 삶에는. 맞아.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알렉산더 작업을 생각했을 때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한편으로 인간적이다. 신이라는 개념이나 종교적 도상들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만큼 재밌는 동물도 없다.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낸 것도 만들어낸 거지만 실제로 신이 있다면 또 모르는 거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작용인 거죠. 그죠, 긍정적이죠. 근데 작업적인 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당연히 나쁜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2022년 이번 전시가 도쿄에서 열린 게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림을 자기 부인과 태어난 자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 개인적인 걸로 갔는데 뭔가 좀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느라 그런 성지순례 갈 일이 없어지니까 좀 이제 지친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쪽으로 가고 좀 더 자기 이야기 쪽으로. 저는 그것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방법론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도하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테크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좀 새롭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작업에 완전 다양성 없는 회화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 다른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근데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아브라함이 항상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신이 기껏 100세 난 아들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바치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도 뭔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아니 사실 신의 계시를 반복이라 생각하고 그 영적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반복이 아니라 바닥에 똥을 싸는 게 그거였어. 그래서 갑자기 똥을 싸요. 그것도 사실 합리성이 생기거든요. 작업은 확 다르지만 그냥 계시 핑계를 대면 돼요. 신 탓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갑자기 또 든 생각은 그것도 있어요. 이제 저희 세대가 한국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지. 그 당시 그 만화책 유행에서.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무릇 남성 초등학생들을 설레게 한. 그렇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신화나 이런 좀 더 전통적인 얘기, 막 그치 옛날 저희 깡철이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아까 아니면 윤동주 시인처럼 그치. 별주부전과 프로메테우스를 엮어서. 뭐 그다음 이무기 뭐 이런 것도 많을 테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거를 좀 되게 매력적으로 맞아. 그렇게 그려냈으면 어땠을까? 저도 좀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나도 우리나라 신화 모르겠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아 대충. 그지. 그게 우리나라 신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데잖아요.
이게 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뭐 해외 나가서 뭐 얘기하는데 막 대학 같은 데 가서 뭐 이번에 오이디푸스 뭐 아니면 뭐 프로메테우스 뭐 누구 얘기를 하는데 한국 애들은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예요. 뭐 데마크나 뭐 독일 같은 데서 교환학생 뭐 우리나라 신화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나라 모르는 거 깡소리는 그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헛부리 영감 어때? 말면서 헛부리 영감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우리나라도 되게 그런 정승 뭐 도깨비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맞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이비 편에서 얘기했던 게 좀 이어지고 그것이 맞아. 좀 더 다른 맥락으로 좀 바라보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그러니까 사이비와 예술 편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다면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녀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 뭐 이런 느낌. 얘는 이렇게 살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좋은 예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은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라면 두 번째 편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요렇게 느낌으로 환경 보호하고 이렇게 있다. 사는 사람이 있네요. 그치.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저는 요 근래 좀 보기 드문 청년이 아닐까? 보기 드문 기믹, 보기 드문 청년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새롭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본 것 같아. 뭐 시내 계시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맞아. 어딨나?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약간 떨떠름하시네. 약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저도 그래서 조금 저만의 방법론이나 게시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새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이비 편도 했는데 잘 이어져서 잘 맞아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사이비 편이랑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한 2달 만에 돌아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또 저희 마지막 항상 고정 멘트죠.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언제 피드백. 다음 에피소드 그죠.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는 지금 뭐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작가를 하고 또 유사미학도 한 편 하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또 저희가 공지를 드리는 식으로. 그래도 당분간 이제 휴방은 없으니까. 그죠. 저희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냐면 요번에 이제 저희도 파리라든지 뭐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베를린 같은 데 좀 갈 계획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시들이 큼직한 맞아요, 것들이 몇 맞아요. 개씩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가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럼 후기가 진짜 생생해야죠. 그죠. 맞아. 이번에 시프리안 가이아로도 크게 전시하고 맞아. 안네이오프도 크게 전시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 사카니 씨 좋아하시는 마이로스의 20주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20주기죠. 20주년 사망 20주기 전시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 갔다 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뭐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뭐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프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코너는 좀 여러 가지로 짜볼 수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좀 찾아뵙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